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무려 7경기 연속 패배 및 8경기 연속 무승으로 경질 위기에 놓여있던 루이스 반 니스텔로이 감독 체제의 레스터시티와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2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거듭 선수들의 부상 문제를 패배 이유로 변명했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부상이 아닌 전술 부재가 토트넘 패배의 진짜 이유라고 분석했는데요.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 에버튼에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빈 바 있는 독일 대표 출신 미드필더 토마스 히첼슈펠거가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전술적인 계획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전술, 무지성, 압박 운영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설명한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에 대한 히첼슈페르거의 전술적 총평입니다. 두 팀이 나란히 매우 낮은 자신감으로 서로를 상대하게 됐는데 오늘은 루이스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더 나은 게임 플랜, 경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 니스텔로이는 자신의 팀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특히 중앙 미드필더를 공략하고자 했던 전술적인 지시가 주요했던 것입니다. 분명 토트넘은 부상 선수가 많지만 오늘 가동한 팀 멤버만으로도 레스터를 상대로 이기기에 충분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경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죠. 물론 토트넘은 주중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고 레스터시티는 그렇지 않았던 면이 있지만 지금 이 경기의 차이를 가른 것은 감독의 전술적인 준비가 어느 팀이 더 좋았냐 했을 때 반 니스텔로이가 심지어 감독 경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훨씬 짧고 또 지금 레스터에서의 성적도 정말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앞섰다, 더 우월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단서를 단 것처럼 사실 체력적인 면에서 토트넘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부상 중인 선수 사르를 무리하게 선발 출전시켜서 결국 최악의 플레이를 하게 만들었고 히샬리송도 애초 계획보다 더 길게 투입하면서 부상이 재발되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전술적으로 준비만 잘 했다면 벤치에 있던 어린 선수들로 이 선수들은 체력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도 전술적으로 따로 시켜서 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리고 경험이 없는 그런 유스 출신 선수들 또 이제 막 온 양민혁 선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하더라도 레스터 시티 선수단의 개별적인 퀄리티를 생각해 보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할 수 있었던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장면 분석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준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날 양 팀 모두 3명의 미드필더로 중원을 구성을 했어요. 레스터는 수마레, 윙크스, 엘카누스, 토트넘은 베리발, 사르, 벤탄쿠르죠. 그런데 토트넘 선수들은 질서도 계획도 약속도 없이 움직였고 레스터시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6번 홀딩 미드필더에게 공격 전개는 물론이고 수비 커버도 모두 맡기고 선수가 알아서 잘하길 바라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자리에 있는 벤탄쿠르를 집중 공략합니다. 바로 레스터시티전 6번 홀딩 미드필더 3미들 중에 역삼각형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벤탄쿠르인데 그나마 이 벤탄쿠르는 감독이 이런 세부적인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잘 커버하고 또 판단할 줄 아는 토트넘 선수단 안에서 사실상 유일한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실제로 벤탄쿠르가 이날 체력이 방전되기 전 경기 초반에는 그래도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히첼슈페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스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연속으로 패배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토트넘 선수단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또 실제로 레스터가 이 경기는 실제로 시작한 다음에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길 수 있는 면은 미드필드 싸움에 있다라고 파악하고 나선 것 같다. 토트넘 맞춤 전략, 토트넘의 약점 공략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 시작 2분 만에 나왔던 이 장면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히첼슈페르거는 엘 카누스가 특히 이날 좋은 경기를 했다라면서 벤탄쿠르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토트넘이 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벤탄쿠르가 공을 잡으면 압박을 가하고 공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바로 이 공미 엘카누스로 하여금 후방에서 공을 받아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벤탄쿠르를 집중 공략하고 압박하게 했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벤탄쿠르가 공을 받자마자 엘카누스가 압박해서 빼앗고 쇼트 카운터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히철슈페르거는 경기 시작부터 이렇게 했고 이 장면에서 좋은 침투 상황까지 나왔다. 그리고 레스터는 이런 플레이를 계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빼앗고 나서 오른쪽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조르당 아이유에게까지 패스가 연결이 됐고 그리고 이 상황이 문전 진입까지 이뤄졌지만 이때는 그래도 경기 시작 2분 만이었기 때문에 아직 토트넘 스위스들의 체력도 떨어지기 전에 괜찮았기 때문에 아치그레이가 잘 맞기도 했고요. 또 이날 조르당 아이유는 경기력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아유가 좀만 더 잘해줬어도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허점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사르와 벤탄쿠르를 앞으로 전진시켜서 압박을 하면서 하이라인을 시도했는데 그 하이라인을 레스터 시티가 그 전방 압박을 레스터가 얼마나 쉽게 공략하는지 보여줍니다. 전방 압박이 의미 없도록 레스터의 골키퍼가 롱볼을 왼쪽 전방으로 때려 넣으면서 공격을 전개하죠. 여기서 엘카누스가 중앙에서 공을 받고 벤탄쿠르가 전진하고 또 베리발이 뒤로 빠져 내려와 있던 상황에서 이 베리발 근처에 원볼란치 공간을 공략하게 되는데요.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와는 달리 이 원볼란치 자리에서 수비 커버 타이밍과 포지셔닝, 위치 선정이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벤탄쿠르가 번갈아 전방 압박하는 상황이 되자 레스터의 공격이 훨씬 더 쉽게 전개가 됩니다. 히철슈페르거는 이 장면에서는 벤탄쿠르, 사르, 베리발 3명의 미드필드가 다른 위치로 서 있다라면서 벤탄쿠르, 베리발이 서로 역할을 바꿨던 장면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벤탄쿠르가 올라가자 엘카누스가 그 빈 벤탄쿠르의 비워둔 공간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 장면 이어지죠. 토트넘은 중앙 지역에 아무도 없었다고 히철슈페르거가 얘기합니다. 이 표시한 영역을 보세요. 너무 크게 비어있잖아요.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이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박스 안으로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마크하지 않고 있어요. 아유가 슈팅할 때까지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있어요. 엘카누스에게서 시작된 패스가 사이드로 가고 다시 중앙에 조르당 아유까지 오고 아유가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 벤탄쿠르가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가 있다면 베리발이 일단 그 뒷자리를 잘 커버해야 되고 사르도 일단 그 전방 압박이 실패를 하면 빨리 뒤로 내려와서 중앙 공간을 채우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는 양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할 때 그 뒤가 뚫리면 어떻게 내려가서 압박 대응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결국 조르당 아유가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슈팅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이 아유의 슈팅이 굉장히 허무하게 약하게 킨스키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실점 위기를 다행스럽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엘카누스는 아유가 들어온 이 중앙 빈 공간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패스를 유도해냈던 역할을 했죠. 이 장면 보시면 벤탄쿠르가 왜 지쳤고 왜 초반에 달다가 점점 못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히철슈페르거가 얘기합니다. 사실 벤탄쿠르의 개인적인 플레이를 비판하기에는 그에게 매우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가 너무 힘든 역할을 맡았어요.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나 많이 뛰어야 했습니다. 공의 이동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따라다녀야 했죠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벤탄쿠르가 레스터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왼쪽으로 방향을 설정할지 오른쪽으로 설정할지에 따라서 혼자 이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니까 계속 이동을 해요. 벤탄쿠르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레스터가 유도한 거예요. 벤탄쿠르가 많이 좌우로 이동하도록 후방에서 공을 계속 옮기면서 더 뛰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치고 허점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좌우 공간을 다 커버하는데 분주했고 또 벤탄쿠르가 잘 해냈다라고 히철슈페르거가 얘기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코르도바 리드라든지 엘카누스라든지 아유라든지 이 선수들이 이 선의 3명의 선수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벤탄쿠르가 혼자 다 막아야 됐습니다. 저 공간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벤탄쿠르 근처에 사르와 베리발이 전방 압박하러 올라가서 전방 압박도 안 되는데 벤탄쿠르 커버도 못 해주니까 이 두 명이 그냥 잉여 자원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해 레스터는 토트넘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토트넘이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뒤에서 좌우로 공을 전환하다가 센터백인 바우트 파에스가 강하게 전진 패스를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 찔러준 패스를 아유가 받으려고 할 때 벤탄쿠르가 차단하기 위해 달려들죠.
이 공을 벤탄쿠르가 건드리긴 했지만 뒤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뒤로 빠진 공을 통해서 레스터시티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문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문전까지 전개가 된 이 패스를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서 마지막 슈팅 직전에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코너킥 상황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결국 끊어냈다고 해도 벤탄쿠르의 개인적인 수비력이 빛난 것이지 팀 차원에서 다른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수비를 커버해준다거나 팀 수비를 한 것은 엉망이었거든요. 히첼 슈페르거도 결국 경기 초반부터 나왔던 레스터의 이런 플레이가 득점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중에 그에 대한 대응법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대응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벤탄쿠르는 이 장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확실하게 공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히첼 슈페르거는 본인도 그 포지션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안다고 했어요. 좌우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치는 것은 그저 여러 토트넘이 겪게 된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두 명의 미드필드 뒤를 커버하는 원볼란치일 때 이 둘이 압박하러 앞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약속이 없다는 것.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벤탄쿠르가 혼자 뒤에 있고 베리발과 사르가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공을 만들어가는 레스터 선수들을 압박하기 위해 딱 올라갑니다. 한 명씩 다 나눠서 올라가죠. 이런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함께 따라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그 압박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그럴 경우 뒷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아니면 둘한테 지금 이 뒷공간이 좀 크게 벌어져 있고 포백이 커버하기 쉽지 않으니까 압박하러 올라가지 말고 뒤로 우리 같이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말자.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조율을 선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트넘은 경기 내내 그런 조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히첼 슈페르커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중원에서 많은 공을 내주게 됐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사르와 베리발이 거의 생각 없이 아마 감독이 시킨 것처럼 상대가 뒤에서 공 돌리고 있으면 압박해라 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이때 압박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전방 압박을 언제 하는 게 좋고 언제가 효과적이고 언제 해야 안전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팀 차원, 선수 차원의 조율과 판단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렇게 두 명은 나가고 벤탄쿠르는 그 뒤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 사이도 비고 그 뒤 양옆 하프스페이스도 비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수비리 공간이 계속 생긴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결국 둘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이드 공격수가 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생기니까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까지 달려나가서 공을 받는 선수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비 조직 포백 라인까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상대 레프트백인 크리스티안센이 앞으로 올라가서 공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프리하게 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포로가 크리스티안센을 압박하러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로의 압박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로의 뒷공간을 크리스티안센이 쉽게 공략할 수 있으니 벤탄쿠르가 이 포로를 돕기 위해 중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이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벤탄쿠르도 크리스티안센과 50대 50의 경합 상황에서 충돌되고 엉키면서 넘어지게 돼요. 이 압박이 이제 실패했을 때의 문제, 베리발과 사르가 그럼 내려와서 벤탄쿠르가 사이드로 왔으니까 그 자리를 커버해줘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과 구도 자체가 없어요. 내려와도 그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 이 경기뿐 아니라 이전에도 반복됐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세부적인 약속과 구조적인 그물망의 촘촘함이 부족하다라는 거. 선수가 만약에 감독이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난 얘기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기장 내에서 구현이 안 되면 그거는 감독의 책임입니다. 히첼 슈페르커가 이 장면 결국에는 포로의 전진, 벤탄쿠르의 사이드 커버가 모두 실패하면서 뻥 빈 측면과 중앙 공간으로 레스터가 골을 넣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이 중앙으로 이동하고 결국 우리는 문전 중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누구도 커버하지 못했고 바디가 달려들어서 공을 밀어서 득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동점골, 후반 시작 2분만에 나온 1대1 동점골이었어요. 벤탄쿠르가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중앙지역 풀백 뒷공간이 모두 비었고 이로 인해서 데코르도바 리드가 무너뜨린 뒷공간에서의 크로스를 바디가 밀어 넣으면서 토트넘이 동점골을 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역전골을 내준 장면인데요.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 막 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여기 압박해라라고 지시를 해요. 경기 중에. 그리고 그 압박을 지시한 덕분에 수마레가 벤탄쿠르가 이제 공을 받을 것을 예측한 미리 공략한 플레이대로 압박을 합니다. 루이 반 니스텔로이의 지시에 맞춰서 벤탄쿠르를 압박해서 공을 따내고
그때 포스테코글루는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히첼 슈페르거도 이 두 번째 역전골 실점 장면도 앞선 레스터의 준비된 게임 플랜과 다르지 않은 같은 장면이었다. 벤탄쿠르가 항상 공을 받으면서 빌드업하는데 그때 압박당하고 공을 뺏기면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마레가 공을 빼앗고 본인이 이제 공을 동료에게 넘겨주고 크리스티안센에게 주고 크리스티안센이 가운데로 공을 끌고 가고 또 스마레는 포로가 이 크리스티안센을 막을 수 없도록 뒷공간으로 본인이 이동해요. 그렇게 해서 포로를 끌고 내려오면서 공간을 중앙에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티안센이 비어있는 벤탄쿠르는 이미 사이드로 가서 이 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서 돌아오다 보니까 중앙이 또 비어있고 그때 또한 베리발과 사르는 아직도 안 내려와 있고 그 상황에서 횡하니 빈 중앙 공간에 자리를 잡은 엘 카누스 쪽으로 플레이가 전개됩니다. 지금 보세요. 벤탄쿠르가 사이드로 나와서 공을 받으려다가 뺏기고 넘어졌으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히첼 슈페르거는 이 공을 빼앗긴 시점에 벤탄쿠르는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없었기에 이거 벤탄쿠르의 잘못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뒤를 커버하지 못하고 이제야 이 엘카누스가 공을 몰고 와서 슈팅할 때 슈팅이 끝나고 나서야 달려들어온 어이없는 늦은 수비 전환 베리발과 사르의 문제인 것이죠. 엘카누스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시도할 때 토트넘의 다른 미드필더들이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왜냐? 그게 입력이 안 돼 있고 지시가 안 들어가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엘카누스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블해서 슈팅을 하는데 득점을 하는데 무인지경입니다. 토트넘의 수비 문제는 부상자가 많아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날 몸이 안 좋은데 억지로 출전했던 사르가 아니라 차라리 젊고 쌩쌩하고 또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던 유망주 올리세시를 미드필드 라인에 선발 출전시켰거나 아니면 공격 라인도 쿨리셉스키가 너무 지쳐가지고 평소보다 오른쪽에서 움직임이 미진했기 때문에 포로나 벤탄쿠르가 그 쿨리셉스키의 뒤까지 너무 커버하면서 공간이 더 많이 생겼는데 차라리 열심히 뛸 의지가 있고 또 양미혁 선수가 의욕이 강할 거니까 양미혁 선수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영국 언론이 말도 안 되게 9번 역할에서 손흥민 선수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이 좋고 피지컬이 좋은 전문 9번인 랭크샤로 그러면은 히샤이성이 부상이었다면 9번 자리에 놓고 손흥민 선수를 그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좌측면이나 우측면에 놔서 본인이 잘하는 중앙 공격수가 수비 묶어놓고 스크린 플레이 할 때 치고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해주게 하거나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를 9번에 놓으면은 가짜 9번처럼 내려오거나 위아래로 올리면서 공을 받고 등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전술적인 계획과 준비도 없었던 겁니다. 히첼 슈페르거는 엘 카누스는 이런 공간이 주어진 게 아주 고마웠을 거라고 하면서 물론 슈팅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토트넘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키퍼 출신 레전드 셰이 기분 역시 이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상 불운 때문에 고전한 게 아니라 전술 부족을 지적받게 될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비 회장이 왜 1월 이적 시장에 킨스키 골키퍼 외에는 영입을 해주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결정이 다가오는 신호가 아닌지에 대한 영국 현지의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셰이 기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과 전술과 모든 종류의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도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이미 이적 시장에 3주, 4주나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강을 하지 않고 왜 돈도 안 쓰는지에 대해 말이 나올 겁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장기적으로 믿고 가겠다면 부상자가 많기에 자원이 부족한 포지션에 선수 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스웨덴 클럽 엘프스보리와 1월 3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치를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8차전 최종전입니다. 엘프스보리가 프랑스 클럽 니스와의 7차전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경기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또 부상 문제들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토트넘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2월 일정은 더 험난합니다. 브렌트포드 원정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부터 리버풀 원정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에스턴 빌라 원정 FA컵 32강전, 맨유와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에 이어 강등권 경쟁팀인 입스위치 타운과 26라운드 원정 경기, 부활한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리고 3월의 첫 일정은 최근 12경기 연속 무패를 통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와 맞대결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구단 창단 후 최악의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상황 벗어나기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언제 이뤄질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빠르게 최신 소식, 독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